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행정학 개론 첫 입문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특강은 개념어 특강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행정학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이론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하나씩 좀 단원별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너무 낯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미 떼고 왔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항공부들 하셨습니까? 어땠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그러면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행정학에서는 그런 이제 정치, 뭐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경제 이런 데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과목이 왜 정치와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쌓아 올리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반이 되는 주춧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혹은 한 번도 쌓은 적이 없는 상태, 고등학교 때도 사탐 대충 뭐 사회문화 뭐 생활과윤리 이런 거 하고 넘어갔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것들, 토대를 좀 쌓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행정학 개론의 단원은 뭐 구성하기 나름이지만 크게 보면은 한 7개 정도?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1단원이 지금 총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총론은 사실은 이제 개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갖고 여기서는 행정이 뭐야?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행정이 뭐고, 행정학은 뭐야 그러면? 뭐 이런 질문들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던져야 될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역사가 당연히 깊겠죠.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행정이란 작용이 계속 있어 왔을 텐데 이걸 언제부터 학문화하기 시작했을까? 뭐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죠? 아니, 왜 우리가 뭐 실용적인 공무원 할 건데 왜 학문에 대해서 파고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학문이라는 게 원래 실용적인 걸 뒷받침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논문 같은 거 써주면, 어떤 주제의 논문을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읽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읽어보고 야, 이걸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에 힌트를 얻는 겁니다.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이게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왜 학문적으로 접근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문적 접근의 방법을 공부해 두는 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행정학 논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전개 역사, 이런 걸 봐야 돼요.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행정학은 1887년도에 처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30 몇 년? 뭐 이렇게 밖에는 안 지났어요. 그래서 역사가 학문의 역사 치고는 좀 짧잖아요. 그죠? 짧은데 그만큼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도 독자 학문으로 인정해줘라. 뭐 이런 이제 투쟁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정치학의 한 부류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얘를 갖다가 이제 독립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잖아요. 야, 너 정치학의 한 파트 아니야? 뭐 이런 의심들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떼어내는 과정들이 상당히 치열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갖고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가 행정학 전개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가 또 실용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현실 속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행정학이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추해 보면 그거는 또 어디랑 맞물려 있느냐, 어디랑 맞물려 있을까요? 가장 크게 맞물려 있는 거, 영역 파트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경제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죠? 서로 다투고 갈등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위아더 월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또 끝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졌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더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서 또 못 갖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생을 무슨 뭐 공부하고 뭐 자격을 취득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하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빡세게 살고 있는데, 그게 다 경제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의 전개 역사를 볼 때에도 이 경제사의 흐름 이런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을 때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솔루션을 또 국가가 제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같은 걸 모색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사를 또 우리가 모르면 안 돼. 경제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덤 스미스 이런 사람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예.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그 뿌리가 깊죠. 원래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그 인간의 욕망을 거슬러 보려고 했던 게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시스템인데,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처절히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말일 거예요. 왜 실패를 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겉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서로 얼마 안 되는 자원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n분의 1로 나눠갖자, 이런 걸 머리로는 다 생각했어 사람들이. 근데 막상 자기가 살다 보면 안 돼, 실천이. 왜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그죠?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이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남아있는 거야, 이 본능 속에. 응? 본능 속에, 말이 길었나 보다. 본능 속에 그게 다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서 다 자기의 기득권 이런 것들 챙기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속성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보면. 네, 그래서 요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경제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이론적으로 정립해 준 사람이 누군가, 이 뿌리를 찾아보면 그게 애덤 스미스예요. 그 정도는 들어봤잖아 우리가. 그잖아요. 애덤 스미스 정도는 들어봤죠? 에? 국부론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게 1776년이에요. 이것도 경제학의 역사도 행정학보다는 깊지만 그래봐야 100 얼마? 이거 조금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나 이걸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했던 건데, 그거를 정립했던 거, 이론적으로 정립했던 게 애덤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세웠던 거는, 야, 그거 어차피 꺾으려고 해도 꺾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인간이 그 본능 때문에 겁내 빡세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죠? 그잖아요. 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응? 나가서 날씨도 좋은 날 나가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그러려면 경제적 토대가 있어야 되고, 그 경제적 토대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 안에서 나도 어느 만큼 내 몫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시장에서 팔려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존재는 돼야 되는 거지, 그죠? 맞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냅두면 인간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을 잘 안 할 거거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붙여놓다 보니까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력이 막 이렇게 끄집어내지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팽창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경제가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은 못하지, 사람이. 인간의 욕망도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땅에서 여러분들처럼 풍요로운 세대의 20대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 없었잖아. 저 20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진국 정도나 됐을까? 그 정도였어요. 제가 20대 때가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한 2만 달러 이제 겨우 됐다고 좋아하고 막 이랬을 때였을까? 그 즈음이야. 10,000달러, 20,000달러 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럴 때. 그 2만 달러쯤. 여러분들은 3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인당 GDP 3만 달러면 그래도 선진국이야 이렇게 쳐주는 정도 수준은 돼요.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1인당 GDP로. 그런데 여러분들 만족해요? 20대들이 불행하대잖아, 자기가. 너무 힘들대잖아. 왜 힘든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면도 하나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이제 내가 결혼하고 살아갈 때 기본적 물질적 토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그렇잖아. 적어도 내가 결혼에 가는데 한 3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좀 그죠? 출근하기 좋은 데에다 가지고 있고 싶지 않나? 욕망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저씨들이 야 결혼할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거 이런 소리 하면 꼰대인 거지. 야이씨 그 집 있잖아 아파트 같은데 작은 평수라도 가지고 시작하면 야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 세대하고 눈높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청년 세대가 뭐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런 정도 토대에서 우리가 평균치가 향상된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로 못 쫓아가면 나는 실패한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더 빡세지는 거야, 사는 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학의 관심사가 경제적인 측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인데 대통령이 그 신혼부부들 결혼 열심히 하라고 그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그런 거를 막 이제 LH 통해갖고 이렇게 짓고 거기 가서 20평 좀 넘는 집이었나? 이 정도면 애 둘 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살 수 있겠네요. 그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었어. 너나 살아라 이런 거에서부터 엄청 욕먹었다고. 그게 이제 우리의 눈높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 토대가 쌓였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남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잖아요. 이게 지금 신혼부부 정책.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도 그런 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마인드로 야, 이 정도면 너무 황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사적 흐름도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뭘까? 이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정이 물질적인 토대만 잘 닦아주면 행정은 잘한 건가? 경제적 팽창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러면 행정은 성공한 걸까요? 그럴까? 자, 이제 좀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경쟁을 붙였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죠? 경쟁을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쟁을 붙이면 반드시 경쟁에서 밀린 사람도 생겨. 근데 그게 다수야. 소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 시스템의 핵심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승자 독식 구조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다 먹겠다가 되는 거예요. 다 먹어라가 되는 거예요. 게임의 룰이. 우리가 약속한 게임의 룰이에요.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승자가 다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간들의 능력치는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의 성장은 엄청나게 이뤄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세대 아까 눈높이도 되게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눈높이도 되게 높아졌는데 근데 그걸 달성하는 사람 되게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자기 혼자 힘으로 20대, 30대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가 결혼할 때 부모가 뭐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뭐 문화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는 그 정도의 바로 대범 갈 수가 없거든. 당연하잖아요. 20대 때는 일도 아직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 누가 거기다가 월급 많이 줘가면서 얘따 집 한 채 가져라 이렇게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력까지 작동하고 이거 그러면은 이게 대물림의 문제까지 생기는 거야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죠?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의 발뒤꿈치만 쳐다보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심각하지 않나 그러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더 소수일걸요? 다수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아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될 건데.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경제 성장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것만 달성했다고 끝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사회적인 형평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우리나라 경제성장하는데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업적을 쌓은 대통령이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의사결정 구조는 어땠죠? 의사결정 구조는 독재였잖아요. 그럼 그건 옳은가? 이런 고민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독재를 하면요, 굉장히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렇네 저렇네 뭐 찬반하고 막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 이러면 의사결정 시간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방향으로 좀 못 나가. 뭐 하다 보면 거기에 단점을 찾아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또 공격하거든. 그럼 정책에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근데 혼자 장기 집권하면서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한 방향으로 나가잖아. 그 참모들 얘기 듣고 야, 그럼 이건 이렇게 라고 결정하면 의사결정이 얼마나 빨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빠른 경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따라야 될까?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민주성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 가치가 과연 효율성에만 있느냐, 이 고민이 있죠. 그렇겠죠? 네. 그래갖고 요 총론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열거한 그런 내용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1단원이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워요. 1단원이. 이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을 제대로 마스터했다는 전제가 여기 다 들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시작할 때는 나름 그래도 좀 의지가 아직은 좀 굳건할 때잖아요. 굳건할 때니까 그 의지로 한번 이거를 딛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지나가시면 돼요. 항상.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지나가라. 왜냐면 이 공시 공부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데 단기간에 어떤 내용들을 나한테 막 주입할 때는 그 공부가 제일 최고예요. 우리 학원이 내걸고 있는 모토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지만 이 시험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 이거거든요. 시험 공부에 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는 그냥 누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돼. 그래서 공부에 정확하게 하나의 길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공무원 시험에 최단기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공부 방법은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축적된 바가 있다. 근데 그 공부 방법은 뭐냐? 전체 뼈대를 일단 여러분들 읽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우리 이 과목, 교재가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짜여져 있구나. 이런 플롯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듯이. 영화 볼 때 재밌는 영화도 처음에 볼 때부터 모든 디테일한 장면들이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줄거리 따라가기 바쁘지. 줄거리 따라가시면 돼. 그러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막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듯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재밌는 영화 한번 쓱 보고 지나갔어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거의 외우듯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영화를 몇 번 봐야 되겠어요? 한 번 보고 그게 되나? 안 돼.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이거 대본을 외우듯이 해야 돼. 그러면서 디테일한 거에만 매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만 매달리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큰 틀을 또 놓쳐. 그러니까 왜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쳐다보고 가면 숲의 모양을 살필 수 없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숲을 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넘어가시면 돼. 넘어가시면 되고 지나가서 끝까지 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시작하면 예전에 이해 안 갔던 게 갑자기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요.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해가 안 되냐? 무식한 상태여서 그렇다. 배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 돌아오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영화 줄거리를 다 알면 앞에 어떤 단서를 숨겨놔도 처음엔 그 단서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지만
영화를 2번, 3번 보다 보면 아, 이거 결말 이걸로 가려고 요 단서를 여기다 깔아놨구나. 그거를 파악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잘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헤매게 돼 있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장점은 여러분한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강의만 한번 쓱 하고 알아서 공부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정학도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매번 그런 체킹을 할 거예요. 체킹을 할 거니까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맞춰서 그 리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봤더니 이 사람은 행정학 전공자야. 막 그래서 한번 들으면 다 알아들어. 다 알고 있진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면 그렇잖아요.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는데 행정학을 전공했으면은 한번 들으면 아 저거 어렴풋이 들어봤어 이런 게 있잖아 이미. 영화를 어디서 저 스포를 당하고 온 거지 지금.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해 줄 거고, 그러지 않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할 때의 방법을 또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가면은 각자 나름의 지금 위치에서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최단기라고 하는 거는요, 각자 위치에서 최단기예요. 나도 남들처럼 6개월 만에 붙어야지 그러시면 안 돼. 우리 학원이 역사가 이제 거의 몇 년이야?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됐거든요. 놀라운 합격률을 매번 기록하고 있고, 이번에는 학원이 지금 망할 것 같아.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경쟁률이 좀 약화됐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붙어가지고 지금 큰일이야. 너도 붙었어? 이런 분위기. 지금. 그래서 이 놀라운 합격률인데, 근데 이제 1호 합격생이요. 이제 5개월 만에 붙었습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엄청 해먹었어. 우리 학원 신설하자마자 5개월 만에 합격자 배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 고백하자면 그 학생은 사회교육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당시엔 사회 과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도 공부합니다. 사회교육과 가면. 그 한국사, 사회 이런 게 돼 있고, 영어를 원래 좀 했던 친구고, 다 돼 있었어, 사실은. 다 돼 있으니까 이 시험 이렇게 나와 방향만 딱 한번 들으니까, 하다가, 그죠? 아주 높은 성적으로 붙진 못했지, 당연히. 5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합격권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도 홍보해 먹었지만 마음 한편에 캥기는 건 있었지. 아무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나쁜 메시지를 전달해 주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걸 뭐 뻔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5개월만 붙었는데 나도 5개월만 하면 되나? 그러면 안 되고, 각자가 다 나름 각자가 시간을 쓴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와 관련돼서 시간을 많이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와서 보면 요거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놓고 봤을 때 누구는 조금 더 걸려야 되고 누구는 또 조금만 걸려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그 생활 습관이 바로 잡혀 있으면은 금방 가는 건데, 생활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은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그쵸?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각자 맞춤형으로 가시면 돼요. 1단원은 요건데 2단원부터는 쭉 해서 강론이라 그래요. 강론이라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영역들을 나눠, 행정학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씩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가보면 조직에 대한 얘기도 나와. 그 다음에 돈 얘기도 해. 그 다음에 사람들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나와. 그 다음에 중앙행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행정의 문제도 있어. 그 다음에 또 행정도 개혁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책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학에서 또 독립한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요 행정학 개론 안에 다 이제 하나의 파트로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 단원 되면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총론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할게요. 그 총론을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총론만 잘해도. 그래서 총론에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이론 강의 나중에 할 때에도 총론에 힘을 많이 써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이제 행정이 그럼 뭔지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 사전 특강할 때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기본 이론 시작해도 또 보고, 그죠? 문제풀이 갔을 때 또 설명 듣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행정이란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바뀌어. 아, 또 저 얘기야? 아, 짜증나게?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반복할 겁니다. 행정이란 말을 들어는 보셨죠? 행정. 보통 이제 어떻게 접근하셨을 거냐면 이렇게 접근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정이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어. 상권 분립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국가 권력을요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검찰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찬성 반대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를 지겹도록 보고 있었죠. 뉴스를 좀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야,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의 핵심 뭐냐면요, 국가 권력을 더 쪼갤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봐요, 원래.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지만 국가 권력이 어느 기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쁜 놈들이 거기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을 쪼개는 겁니다. 그 권력을 쪼갤 때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쪼갰던 게 상권 분립이에요. 이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첫 단계로 도입했던 게 바로 상권 분립입니다. 상권 분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 단계를 보면 동양이건 서양이건 간에 전부 다 왕권으로 다 집중시켜 놨었잖아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입법, 행정, 사법을 따로따로 권력을 분산해 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 왕이 그 세 가지를 다 지가 알아서 하지 않아요? 의사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그 결정할 때 듣기 싫어 이러면서 자기가 결정하잖아. 그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경들의 이야기를 내가 수렴해서 결정하겠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거지. 시스템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진 않죠. 시스템적으로 보면 최종 결정을 그냥 왕이 하는 거야, 혼자. 그럼 지가 정치도 다 해.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지시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해. 그죠? 그 집행이 행정이거든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걸 어기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거를 판정해 주는 것도 지가 해. 그게 사법이잖아. 근데 그걸 다 한다고, 혼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막 의금부 같은 데 나와가지고, 문초할 때 직접 출동해가지고, 그런 거 사극에서 봤죠? 저자가 이실 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런 거 하고, 쟤를 유배 보내라. 뭐 아니면은 쟤를 옥에 가두어라. 그런 결정도 지가 다 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요, 왕이 개망난이가 들어섰을 때 그 백성들은 삶이 엄청 피폐해지는 겁니다.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으니까. 나쁜 놈이 들어서도 아무도 견제를 못 하니까. 이해돼요? 아,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서양 애들도 이게 고민이었던 거지. 응? 우리도 그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고. 맞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도 이제 공부하시는 거지만 그 속에서 이런 맥락으로 한번 한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치사를 봐보세요. 조선시대 왕이 27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칭송에 맞지 않는 왕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돼요? 한 손 다 쓸 필요도 없어. 몇 명 되질 않아. 대부분의 시기는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개인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그 사람한테 의지한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서양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교회가 장악했거든요. 저도 천주교에 적을 두고 있어요. 잘 나가진 않아도. 제가 나름 베드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주교가 서양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부패한 집단으로 중세 역사를 싹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황제, 교황이 아주 권력의 횡포를 아주 남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왕권이 강화되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했었어, 한때. 근데 왕권이 강화되고 똑같잖아요.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돼 있는 거는. 그럼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리가 있나? 전혀 없지. 전혀 없기 때문에 혁명을 합니다, 얘네가. 시민혁명을 해요. 시민혁명을 해서 근대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으로 작용한 게 상권 분립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이거 초등학교 때 공부입니다, 지금.
입법, 행정, 사법이죠. 여기다가 이제 부라는 말들을 집어넣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하게 해요. 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되게 어려운 영어일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한 영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견제와 균형이라고 배웠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영어 표현으로요. 체크 앤드 밸런스예요. 되게 쉽죠 영어가. 그래서 여기가 서로 뭐 하는 거냐면 견제와 균형이에요. 어느 하나가 힘이 세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상호 견제하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어떤 합의를 해놓냐면, 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걸로 치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하고 그 근거를 막 찾는데, 서양 애들은 그때 교황은 몰아낼 망정 교회에 대한 신앙이나 이런 게 저변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었어. 하느님이 우리한테 인간을 창조하면서 권리를 줬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뭐냐면 그냥 지들끼리 약속한 거야. 야, 사람은 계급, 신분 이런 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동등한 거로 우리 약속하자, 합의하자, 이렇게 바꾼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대부분 다 노비였을 거 아니에요? 노비였겠지. 다 뻥치는 거야. 자기 양반 집안이었다고. 나도 우리 집안 의심해요. 나는 심지어 왕족이에요. 전주 이씨거든요. 그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다가 그 족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초등학교 다닐 때. 족보는 어때? 어딨냐? 물어봤어, 어른들한테. 시골집에 두고 온 것 같대. 시골에 누가 남아있냐? 다 상경했거든요? 그럼 족보를 어디다 버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죠. 조선 말기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죠? 사칭, 이런 거. 왕족이라고 사칭하고 양반집이라고 사칭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 전부 다 자기네 양반이라 그래. 아마 우리 집안은 성씨도 없었던 것 같아. 노비여서. 그러니까는 그랬지 않았을까? 족보가 없지? 근데 왕족이라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 신분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의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극명히 나눠지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권리 같은 것들이 다 꺾여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합의를 서양 애들이 해낸 것이 인간은 존엄해 라는 합의를 해낸 거예요. 그 시민혁명으로. 대단하죠? 네.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뒤늦게 하죠. 뒤늦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접근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어. 한국사 공부할 때 그래서 동학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동학이 인내천 그래가지고 인간이 곧 하늘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 다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막 우리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려고 그거 중요하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서양의 민주주의를 이식받아 오잖아요. 이식받아서 형태는 딱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민주주의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못 채웠잖아,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시민혁명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아요?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거 공부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 피 흘려가면서 그 내용을 채워온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면서 우리도 사회적 합의로 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예요. 요즘엔 일부 애견인들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개도 사람처럼 취급해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는 거야.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개고기 금지해라. 그게 뭔 것 같아요? 왜 개를 가축이라고 보냐? 개를 자꾸 애완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반려 이런 걸로 얘기해라. 그게 개를 마치 사람 비슷한 존재로 여기자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합의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개는 그렇게 인정해주자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합의가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사람도 등급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의 등급을 없애자라는 합의를 해서 인간의 존엄함이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되게 진짜로 어디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슨 힘이 작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끼리 합의예요. 그 합의 자체는 위대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은 권력이 왕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한테 집중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막 쪼개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놓고 보면 입법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를 국회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행정부는 그냥 정부 이렇게도 불러요. 정부라는 말은 넓게 말하면 이걸 전체를 통칭하기도 하는데 행정부를 특히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사실은 얘네가 균형을 이뤄야 되지만 얘가 힘이 약간 세.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 대통령 없는 나라가 더 많은 거 알죠?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특히 행정부가 힘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정부라고도 부르는데 얘만 줄여서 정부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제일 세서. 근데 얘가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되니까 또 여기에 여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얘가 살짝 힘이 세. 그런 역사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사법부를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법원. 그래서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해서 힘을 기본적으로 나눠놓고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요, 여기서도 하나를 더 쪼갰어. 여기서도. 그게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를 더 잘라냈다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를 잘라냈어. 선거관리위원회. 여기가 선거관리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여기에 우두머리가 대통령이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 여기 우두머리가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정당 소속인데, 정치인인데, 그러면 여기서 선거관리를 그냥 맡아서 하면 야, 선수가 룰을 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따로 떼어내는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권분립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 발 더 나간 개념이고, 기본은 상권분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정을 의미하시면 쉬워, 이게. 그 안에서 행정을 이해해 보자고요. 자, 좁은 의미 한번 가봅니다. 행정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공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공익이라고 불러볼까요? 공익? 공익이랍시다. 공익. 공공의 이익이에요. 공익. 그 공익도 우리 구성원들끼리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사회 공익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독재 때에는요, 그걸 지도자가 결정했어요. 우리 사회 공익은 뭐다, 이렇게. 그랬었어. 역사를 이제 공부하시면 그때 이제 더 자세히 아실 텐데, 이승만 정부 때는 북한을 없애자가 공익이었습니다. 왜냐면 북한이라는 현실의 적이 존재하는 셈이니까,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공익을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반공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 성장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공익의 개념이었겠지. 그죠? 그 권위주의 시절에는 지도자가 결정하고요. 민주주의 시대 때는 공익을요, 우리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합의해서.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합의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 조직,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행정부, 그죠?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재반 노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재반 노력이다. 그래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행정을 의미한다. 예, 여기 약간 오타가 났네요.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으로 해주세요. 거기도 오타입니까? 거긴 괜찮아요? 예,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행정을 의미한다. 공행정이라는 말도 썼어요. 공행정. 그럼 공행정이 아닌 행정도 있냐? 있어요. 넓은 의미로 갔을 때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결국에는 요 밑에 자 봐보세요. 행정부에 관료제 조직이 있다 그랬는데, 관료제는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좀 권위적이에요. 관료제 조직은.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제일 위에 대통령이 있겠죠? 대통령이 있고 여기서 명령을 하다라면 이 밑에 있는 조직은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넌 공무원 시험 안 보냐? 그랬을 때 시험 한다고 붙을 것도 아니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내가 둘러댔던 이유는, 야, 여기 관료가 되면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 답답하고 싫을 것 같아.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하겠다고 맘먹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위에서 지시한 것이 때로는 내 머리로 이거는 좋은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물론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있어. 재량의 영역이 없는 건 아니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재량 범위는 커지겠죠. 커지겠지만 어쩔 때에는 위에서 지시한 걸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숙명이에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피라미드 형태로 관료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내가 공무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공무원 가면은 위에서 지시한 거를 내가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이행해야 된다면 짜증날 것 같아. 이런 생각 갑자기 드세요? 자, 그러면 행정을 넓은 의미로 와보면 민간 기업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민간 기업도 그래. 근데 정부 조직만 이러냐? 아닙니다. 민간 기업은 더 심해. 민간 기업은 거기 사장님, 뭐 큰 기업 가면 회장님 있겠죠. 그 사람이 신이야. 그냥 그 사람이 교황이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그 집안에 불법적인 것까지 뒤치다거리 해주라고 요구받을 수도 있어. 심지어 사기업으로 가면 어쩔 때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다 그냥 지시받은 거 하고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저 같은 직업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직업을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오갈 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게 돼. 안정적인 생활의 안정을 기하면서 때로는 좀 지시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걸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건 자기가 몸집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가면 내 재량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조직을 가든 딱 이렇게 돌아가지 나 혼자가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란 직업도 잘 이해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넓은 의미로 와볼게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넓은 의미로 와보면 행정을요, 공행정만 말하는 게 아닌가 봐요. 행정이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국가를 전제하고 행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가가 아닌 데서도 행정이란 말을 쓰나 봐요. 그래서 행정을 넓은 의미라고 할 때는 뭐도 들어오냐 봐보세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여기는 그냥 협동적 인간 노력이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뭐 합리성, 능률성 이런 거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여기 있죠. 정부 조직도 정부는 맞지만 정부만 저 행정부만, 이 국가 안에 있는 행정부만을 행정이라고 하지 말고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행정, 국가 차원에서의 공행정도 들어오지만 여기에 사행정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공행정 플러스 사행정. 됐어요? 공행정 플러스 사행정. 여기서 잘 들어놓으세요. 기본 이론 들어갔을 때 조금씩 생략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반복도 하겠지만 안다는 전제로 갑니다. 그때 가면. 자, 그래서 여기 사행정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말하는 사행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경영. 기업 경영 있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에 넣어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학자들끼리의 논쟁이에요. 야, 행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 집행하는 일이 행정이지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도 행정이고, 그러니까 관료제 조직을 이끌고 가면 다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행정이 있지만 기업에서도 행정이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행정학의 창시자가 우드로 윌슨이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죠? 1887년이라는 말만 했는데, 그때 이 윌슨이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해서 행정학이 시작된 건데, 행정의 연구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뭘 주창했냐면, 경영조직처럼 우리도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를 해보자. 이래서 행정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행정학의 창시자인 윌슨 같은 사람은 넓은 의미로 본 거지, 행정을. 야, 얘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모방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어, 행정학이. 그 역사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고요.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 우드로 윌슨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3.1운동은 알잖아. 그죠? 3.1운동 때 그 사상적 기틀이 된 게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다. 이런 말 들었던 기억은 납니까? 어디서? 어렴풋이? 나요? 이거 시험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족 자결주의? 그랬잖아요. 그때 윌슨이 이 윌슨이에요.
이 사람이 학자 출신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 그래서 그때 우리 3.1운동 터졌을 때 그때가 1차 세계대전 종전될 때쯤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때 독일이나 이런 데가 막 침략행위 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야, 식민지배 막 하지 마. 민족 자결주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식민지배 받고 있으니까 민족 자결주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3.1운동의 연계에서 보는 건데 그 윌슨이 이 윌슨입니다. 그 윌슨이 이 윌슨이요. 그래서 행정학의 창시자 우드로 윌슨하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이래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행정은 어떤지를 한번 좀 볼까요? 방금 전까지 행정은요, 예, 거버먼트라는 말을 써요. 거버먼트. 거버먼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걸 행정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원래. 거버먼트. 이 거버먼트라고 하는 건요, 근데 우리식으로 한자식으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이거를요, 통치라고 번역합니다. 통치. 일방적 통치로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물론 민주주의가 전제되어 있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룰이 정해지면 그대로 강제적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걸 따라가기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한테. 국민을 잘 살게 해줄 거지? 기대해 볼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민주주의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국가한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에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돼요. 거기에 투영돼야 돼. 그게 민주주의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고 그걸 수정하고 완료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냐면 일방적 통치에 기대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일방적 통치에 기대지 말고 이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든 정치 행정 과정에 동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놓으면 이들이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일이 뭐야? 욕밖에 더 해? 국회의원 뽑아놓고서 저 새끼들 안 되겠어. 새로운 인물로 갈아야지. 이걸 몇십 년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신인이 한 40%씩 들어가. 근데 국회가 바뀌었어? 우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 안 들지. 안 드는데 맨날 국회의원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야. 우리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 걸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접민주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접민주주의 한계. 그러면 점점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기술은 돼.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IT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못했지. 하고 싶어도. 오늘날은 할 수 있어. 그럼 국회의원 뽑아놓고 그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것도 열심히 활용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행정작용을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시민들이 시민단체 같은 거를 조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익집단이라도.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 시민들이 모인 거고 이익집단은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어쨌건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부 활동에 의견을 막 밀어 넣는 거야. 그럼 정부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과거처럼 듣기 싫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민주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시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여야지 라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옛날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민의 얘기도 듣고 기업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조화롭게 끌고 가야 되겠다 라는 개념이 생겨.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랑 이게 나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이후 정도? 그래 2000년대?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거버먼트라는 말에서 따내가지고요. 거버넌스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이 거버넌스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요. 협치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이거를 협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통치한다.
거벌먼트라고 하는 것을, 이 거벌먼트를 통치라고 부르거든요. 이 통치라는 말하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협치와 통치. 그래서 여기는 거버먼트는 통치였다면 지금은 협치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될 거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뭔가를 결정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요, 시장, 아까 기업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요구도 받아 안아줘.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못 이깁니다, 절대. 시장을 못 이겨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이겨 먹는 게 쉽지가 않지. 그거는 언제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처럼 완전 후진국일 때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반이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기반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선진국 경제가 되면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경제가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제 영역의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움직일 역량이 안 돼. 끌고 갈 역량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의지해라. 이런 개념이 성립하는 거고요. 여기다 아까 뭐라고요? 시민 내지는 시민사회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조정자 정도의 역할, 이렇게 좀 내려앉은 겁니다. 정부가. 이 시장의 요구도 조정의 범위에 넣고, 시민사회 요구도 조정의 범위에 넣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거버넌스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 이해해 놓고 가세요. 네. 오늘날 행정은 거버넌스 개념까지 왔구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행정학은 뭘까, 그러면? 행정학. 행정학이 뭐겠어? 이런 행정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근데 학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행정을 좁은 의미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넓은 의미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넓은 의미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렇게 나눠지겠지. 근데 어쨌거나 행정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 영역을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행정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건 읽어보면 좀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역이 행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수 학문적인 성격은 아니지. 순수 학문, 응용 학문 이런 얘기 구분은 알아요? 뭘 순수 학문이라고 하죠? 순수 학문? 순수 학문. 이런 게 순수 학문이야. 철학,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적인 탐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회과학 분야는 원래 다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학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한 응용 학문이다. 순수 학문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솔루션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 학문 영역들을 막 끄집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범학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가가 될 거 아닙니까? 행정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때는요, 뭐 철학, 법학, 뭐 의학, 뭐가 됐건 간에, 심리학, 뭐가 됐건 간에 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내야지 제대로 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 우리가 범학문적 성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윌슨 나왔네? 윌슨이 1887년도에 행정의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Administration은 요 자체만 번역하면 관리 정도가 돼요. 관리. 그런데 그거를 이 양반은 뭐라고 봤다 그랬어요? 공행정도 행정이고 사행정도 행정이다, 이렇게 봤다 그랬죠. 그래서 공행정을 앞에 퍼블릭이라는 말을 붙여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학과 가면은 자기네들을 지칭할 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 그리고 경영학과 애들 보잖아? 걔네들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공유하는 거야.
근데 공적 영역은 퍼블릭을 붙이고 예, 사업 영역은 비즈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겹치는 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로 매니지먼트 이런 말 떠올려 보시면 돼 이게. 그래서 이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되면서 행정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행정학을 연구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끊어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행정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행정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예, 그래서 행정이 뭐고 행정학이 뭐다 이런 거를 좀 정리해봤으니까 이걸 토대로 하고 잠깐 머리 식혔다가 총론에서 봐야 될 개념어들 남아있는 것들을 쭉 한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예, 잠깐 쉬었다가 만납시다.